네, 안녕하십니까. 김광택입니다. 네, 소중한 저녁 시간 또 제 방송 이렇게 보기 위해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전립선암 수술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전립선암 1탄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전립선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자주 환자분들이 이제 문의해 주시는 질문 5가지를 중심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욘디 채널의 그 비욘디 라이브 특성상 이게 계속 일방향의 강의보다는 그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민님께서 오늘도 기대된다고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전립선이 뭔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전립선이 뭔지는 알고 이제 저희가 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립선암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전립선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방광 밑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모이면 전립선 사이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사이에 있는 이 요도를 전립선 요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 전립선의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변이 모여서 나가는 직장이 있어서 이게 직장의 앞에 있다 해서 앞전자, 설립자를 써가지고 전립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게 이제 소변이 나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에 가느다란 길이 있죠. 이게 이제 정액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정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정액이 나가는 통로가 되겠고요. 많게는 이제 50-60% 정낭이라고 정액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정액 주머니에서 만들어진 정액 일부와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정액 일부가 섞여서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정자 성분은 따로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함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립선은 이제 방광 아래 위치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근유성 분비샘으로 구성되는 선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립선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전립선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해 가지고요. 이 정액하고 섞여서 이 정자가 여자 질에 도착했을 때 이게 자궁을 지나서 난소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체액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정액의 일부를 분비하는 역할이고, 또 이런 이제 신경과 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의 분비 기능이나 이런 근육 조절 기능이 조절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암의 기본은 당연히 조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립선암은 직장 앞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 쪽으로 이렇게 초음파 프루브를 넣고 여기서 이제 가느다란 니들, 침을 찔러 가지고 전립선 조직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속된 부위가 있습니다. 보통 12군데를 채취를 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방광 쪽이고, 이 베이스가 방광 쪽이고, 에이펙스가 이제 요도 쪽인데, 오른쪽, 왼쪽 각각 6군데씩 총 12군데를 기본적으로 보통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암이 좀 더 의심되는 초음파나 MRI에서 암으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을 저희가 타겟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그림은 이 전립선을 떼낸, 전립선 암 수술할 때 이제 떼낸 전립선이 이렇게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쭈꾸미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SA와 전립선암 진단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PSA라는 거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그러니까 전립선 특이 항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 이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2.5에서 4.0인 경우 암 진단되는 경우가 20%, 4가 넘는 경우는 30%, 10이 넘는 경우는 50% 정도로 꽤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검사로 이제 이걸 진행을 하는 거고요. PSA가 수치가 높다고 되어 있으면 이제 저희가 전립선암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PSA가 예를 들어서 본인 PSA가 5다
그랬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진단율은 3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SA가 높다고 해서 다 암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PS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난 암인가 봐 하고 조직 검사를 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요. 이제 암이 딱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진료실에서 하는 말씀 중에 가장 흔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제가 암이라고요? 진짜입니까? 그럼 저는 도대체 몇 기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은 이제 이게 모든 암이 저희가 그 병기를 얘기할 때 TNM 병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는 이제 튜머고, N은 노드, 림프노드, 임파선을 얘기하는 거고, M은 이제 메타스타시스, 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임상적 병기가 있고 최종 병리학적 병기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건 나오는 건데, 임상적 병기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립선은 직장 안에 있다고, 직장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립선을 어떻게 하냐면 직장 안으로 손을 쑥 넣어요. 항문 안으로 손을 쑥 넣으면 전립선이 이 앞쪽으로 만져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립선이 암이 이제 의심이 되면 좀 딱딱하게 만져지고 이렇게 좀 결절로 만져집니다.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 또는 이제 초음파 이런 거에서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T1이라는 건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암은 의심이 안 됐는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가 보다 해서 수술을 했더니 그 수술 조직에서 일부가 이제 암 조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T1이라고 하고요. T2는 손가락으로 딱 만져봤더니 전립선에 결절이 만져지네. 그러니까 벌써 조직 검사를 하기도 전부터 이제 임상적으로 이건 암인가 보다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거고, 3기는 이제 이게 전립선 딱 안에만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옆으로 약간 퍼져 있듯이 만져지는 걸 얘기하고, 4기는 이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직장 쪽으로 침범을 했거나, 뭐 만져보면 직장암이 막 오돌토돌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직장암이 아니고 전립선암이 직장 쪽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방광 경부로 이렇게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수술하기 전에 임상적 병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좀 의심이 되면 저희가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는 이제 CT나 MRI 이런 거가 이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전립선 암에서도 이제 암이 의심돼서 찍는 경우 이제 MRI도 예전과 달리 보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이제 찍었을 경우 이렇게 암이 이제 의심이 되는 데가 있으면 이제 좀 더 병기를 이제 저희가 정확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표는 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 표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왼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임상적 병기,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의심되는 거가 이제 튜머로 1, 2, 3, 4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패솔로지칼 병기가 이제 수술해서 조직 검사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전립선을 드러냈을 때 전립선에 있는 그 병기를 말하는 거고, 보통 수술을 해서 전립선암은 드러내면 2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기는 전립선 안에 이제 암이 있는 거고, 3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피막을 뚫고 가거나 그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 정액 주머지까지 이제 암이 간 경우를 3기 A, 3기 B로 하고, 4기는 말씀드렸듯이 직장이나 방광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암이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암덩어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보이는 N은 이제 임파선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결핵 걸리면 이렇게 임파선 붙듯이 이 암이라는 애들은 이 전이가 되면서 임파선 트랙을 타고 전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주위에 임파선들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거기서 암 조직이 나왔다 그러면은 임파절 전이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걸 N1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M은 이제 메타스타시스 전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전립선 주위 임파선이 아니라 저기 뭐 복부 위쪽 신장 주변이나 대동맥, 대정맥 주변에 임파선에 가 있다거나, 혹은 이제 뼈에 전이가 가 있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두 개 머리나 뇌나 폐에 이런 전이가 있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M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차트에 보면 수술한 환자들을 쓸 때 이제 PT2
뭐 N0, M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왜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생존율이나 앞으로 이제 다시 재발한다거나 이런 환자분들 예후를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이제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기가 중요한 거고, 이제 또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아까 말했던 TNM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PSA와 그 글리슨 스코어라는 이 전립선암이 얼마나 독한지 그거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를 1, 2, 3, 4로 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또 1, 2, 3, 4기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전립선 암이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가 있는지를 보는 T 스테이지도 얘기를 해서 이게 약간 혼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 2, 3, 4기가 나올 수 있고, 하나만 보시면 맨 밑에 스테이지 4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스테이지 1은 제일 좋은 거고, 스테이지 4는 즉 4기는 임파선에 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뼈나 이런 전이가 있으면 다 사기가 되고 예후가 안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병기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 해서 일단은 암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I에서 이게 전립선 암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이렇게 방광까지 이렇게 침범한 경우는 사기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지금 암이 이제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는 뭐 2기나 3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뼈 스캔인데 전립선암이 뼈로 굉장히 전이가 잘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좀 어떻게 강의식이긴 한데 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비단 전립선암뿐만 아니고 비뇨학과 전반적인 관련된 것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뼈 스캔이라고 뼈에 전이가 돼 있는 걸 보는 건데요. 원래는 그냥 하얗게 보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모든 갈비뼈, 뭐 척추 이런 데 전이가 돼 있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경우고, 이건 당연히 사기일 테고, 전립선암이 이제 척추에 침범을 하게 되면 이제 척추가 내려앉아요. 그래서 압박골절이 돼서 척수가 눌리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예. 이거 이제 CT인데요. CT에서 전립선이 이렇게 좀 커져 있고 좀 수상한 부분이 보이고, 이 대동맥 주위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될 임파선들이 커져 있는, 이것도 이제 N1이 되겠죠. 임파선이 의심이 되고, 이것도 이제 사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글리슨 점수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글리슨 점수가 뭔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기수를 따지는 거는 그냥 암이 단순히 어떻게 퍼져 있냐를 보는 거면, 글리슨 점수는 이 암이 지금 얼마나 독한 놈인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이라고 해서 다 비슷한 건 아니에요. 전립선 암이 좀 순한 암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5년, 10년을 지켜봤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5+5, 이게 글리슨 점수가 이제 1, 2, 3, 4, 5로 나뉘는데, 제일 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흔한 거를 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암은 1, 2점은 거의 암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3점부터 암이라고 하는데, 제일 임상에서 많이 보는 흔한 순한 암은 글리슨 점수 3+3.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써 있죠. 6점부터 이제 암이 시작한다고 하면 6점이 제일 순하고 7점, 8점은 조금 애매한데, 이제 9점, 10점은 굉장히 좀 독한 암. 그래서 이런 암은 진단 당시에 2기였어도 금방 재발할 수 있는, 사기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이제 암인 거죠. 독한 암들인 거죠. 근데 한국인들한테서 서구인에 비해서 이런 7, 8, 9점이 많아요. 그만큼 진단 당시에 비교적 높은 악성도를 가진 좀 독한 암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점수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편인가요?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쓰셨는데, 글쎄요. 조기 발견이 쉬운 편인데, 우리나라 여건에서 조기 발견이 생각보다 늦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 그 정기 검진, 나라 국가 검진에 이게 포함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PSA를 검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나 비뇨학과를 찾아가거나 혹은 검진을 할 때 이제 PSA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때는 PSA가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가 암검진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보통 가격은 피검사 하면은 보통 대학병원에서 하면 한 5, 6천 원 정도 낼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비급여로 그냥 건강검진 때 자기가 이걸 추가해서 한다 그러면 3만 원 정도 하는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PSA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PSA가 높다. 그래서 이제 PSA가 높으면 우리가 전립선암을 의심하고 그때 조직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PSA를 꼭 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PSA만 루틴하게 이렇게 55세 이상에 한 번씩만 하시면요, 조기 발견은 굉장히 쉬운 편인 암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막 70세, 80세까지 PSA를 한 번도 안 해봤고, 나중에 PSA가 막 100, 200으로 왔더니 이미 사귀고 이러면은 참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암은 마찬가지죠. 예, 암이 초기인 경우는 생존율이 굉장히 좋고, 사기인 경우는 생존율이 나쁜데, 전립선암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생존율이 좋은 편입니다. 비교적 착한 암, 순환암으로 좀 알려져 있고, 마치 이제 갑상선암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2기 정도로 발견된 경우, 10년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상대 생존율 뭐 100% 가까이 얘기 나오고, 이 전립선암으로, 곤란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수술한 경우 뭐 7, 80% 정도 10년 지났는데도, 그래서 생존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만 이제 사기인 경우 10년 생존율이 뭐 30% 미만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지금 오늘 강의는 전립선암이 진단이 된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진료실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를 주로 이제 타겟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광규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셨네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PS 수치 검사가 정상이라도 암이 발현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이제 PSA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지 전립선 암 항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PSA가 높다고 다 전립선이 있는 것,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PSA가 또 낮다고 전립선암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PSA가 높으면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SA가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4로 왔어요. 3으로 왔다고 칩시다. 3으로 와서 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3을 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4를 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은 3을 정상으로 보는데, 3인 환자를 조직 검사했을 때 이제 진단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나오는 경우가, 그 말은 3인 경우 10명을 조직 검사했을 때 20%는 암이 나왔지만 80%는 암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립선 이 수치 PSA가 살짝 올라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라도 암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여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초기이겠죠. 이런 경우 PSA를 계속 뭐 6개월이나 1년마다 체크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 암이 이제 있어서 PSA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조직 검사를 이제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거죠.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일방향 강의가 아니고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라이브 강의이기 때문에 질문을 간접적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기님께서 전립선암 로봇 수술하게 되면 요실금이 생길 수 있나요?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저걸 늘려다가 안 넣었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 되겠네요. 로봇 수술하게 되면 요실금이 생길 수 있나요? 거의 다 생깁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전립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립선을 떼내게 되면 방광 경부도 일부 손상이 되고, 전립선 밑에 이제 우리가 괄약근이 있어요. 요도 괄약근이 있어서 저희가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뭐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린다. 그러면은 소변을 탁 끊잖아요. 그게 이제 요도 괄약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만 깨끗하게 제거하면 제일 좋겠지만, 수술을 하다 보면 방광 경부, 그다음에 요도 괄약근이 일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초반에, 수술 이후에 초반에는 특히 요실금이 있어서 이제 기저귀를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는 좀 차이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도 그렇고, 암의 병기에 따라서 그렇고, 또 수술장 소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저도 기분이 좋았죠. 굉장히. 저 이제 한 3주 전에 수술하신 분이 이제 며칠 전에 외래에 왔는데 요실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변도 너무 잘 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말 1, 2주 만에
소변이 하나도 안 새고, 그런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수술장에서 결판이 나요. 이 전립선을 떼낸 다음에 방광하고 이제 요도하고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이 문합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됐느냐, 텐션이 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막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당겨지거나 혹은 이게 예쁘게 잘 꼬매지지가 않고 듬성듬성 꼬매졌다거나 이리가 꼬맨 데가 이제 뜯어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초반에 또 요실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따져봤을 때 1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9명의 환자들이 요실금으로 크게 고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김한미 님이 전 40대 중반인데 언제부터 PSA 정기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기는 매년 경련으로 할까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이제 강의 파워포인트에도 있는데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55세 이상은 1년마다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전립선암은 약간 고령암이거든요. 이렇게 40대 미만, 특히 50대 초반 이반에는 거의 잘 안 생겨요. 예. 물론 뭐 저도 이제 40대 이런 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환자를 본 적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 40, 50대는 흔치가 않아서 55세 이후에는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다만 가족 중에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이 있었다. 그럴 때는 40대부터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희 권고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전립선암 또 초기 증상이 있나요? 어떨 때 알 수 있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전립선을 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초기 증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밤에 깬다거나 젊었을 때에 비해서 오줌발이 약해졌다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전립선 암이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려면 그건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여서 단순히 소변 증상, 배뇨 증상만으로 전립선암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증상만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SA 조기 검진,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립선을 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지장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몸에 오장육부, 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손톱, 발톱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립선 떼면 아까 말했듯이 전립선은 정액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액이 일단 안 나오고요. 전립선 주위에 발기를 관장하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다 보면 또 그런 신경이 다치면서 발기부전이 좀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실금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술하고 생기는 합병증 가장 큰 두 가지가 발기부전과 요실금.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수술을 로봇으로 이제 많이 하면서 그런 발기부전 요실금이 특히 초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개복 수술을 하다가 요즘은 로봇 수술만 하는데, 개복 수술하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그 전립선이 저 골반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생각만 여기 손이 잘 닿지도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아주 엄밀히 말하면 정밀하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여기 앞에 로봇이, 지난번 제 강의 로봇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거기 이 전립선 코앞까지 로봇이 다 가가지고 몇 배, 뭐 거의 확배된 시야에서 수술을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발기력 보존도 잘 되고 요실금도 훨씬 줄어들고 초반에 빨리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수가 없네요. 김현님께서 전 40대인데 PSA 0.9이 나왔어요. 작년에 비대증이 있으므로 관리해야 되겠죠? 사실 PSA 0.9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어차피 이제 아마 직장 검진이나 이런 데에서는 PSA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2년 뒤에 정기 검진을 했는데 뭐 0.92 근처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 1.5, 뭐 2 이렇게 상승했다. 그럼 비록 정상 범위지만 상승 추세이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6개월이나 1년으로 그 PSA 검사 기간을 좀 단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염동우님께서 소변 시작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것도 비대증하고 관계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이라는 거는 방광에 소변이 모여서 잘 저장이 된 다음에 이제 소변이 마렵다 하면은 발동이 걸려서 이제 방광이 짜주는 거죠. 방광이 짜줄 때 이
방광 경부는 쫙 열리면서 그 다음에 요도 괄약근도 열리면서 이게 잘 조화가 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발동이 늦어지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전립선이 방광이 짜주는 힘이 좀 약해졌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나가는 이 수문이 본인만이 생각하는 만큼 이 중추신경 조절이 예전보다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고요. 이거 이제 비대증하고 보통 관련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하는 중이고요. 글리슨 점수가 이렇게 전립선의 악성도다. 그다음에 치료는 너무너무 다양한 치료가 있죠. 근데 초기암이냐 혹은 이제 국소 전립선암, 전립선 안에만 이렇게 있느냐, 보통 2기 이제 전립선암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됐을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에는 뭐 굉장히 모든 방법을 다 써볼 수 있습니다. 뭐 브라켓 세라피라고 해서 이제 전립선 안에다가 그 방사선 동위홍소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만 방사선으로 죽이는, 보통의 방사선 치료는 그 바깥에서, 몸 바깥에서 방사선을 쪼이는 건데요. 브라켓 세라피는 이 전립선 안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 시드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방사선이 방출이 돼서 암을 죽이는 거고, 하이프는 초음파로 굉장히 큰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이게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그런 초음파로 이제 전립선을 밖에서 열을 만들어가지고 1.4를 해서 암을 태워 죽이는. 그러니까 이 브라켓 세라피나 하이프는 전립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능동적 감시요법은 워낙 암이 초기일 경우 계속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글리슨 6점으로, 그리고 뭐 조직검사에서 한 군데만 암이 나오고 굉장히 PSA도 낮고, 이런 경우는 이 암이 순해서 5년 10년 지켜봐도 진행을 별로 안 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액이 안 나오고 발기력이 떨어지고 또 요실금이 생기고 이런 고생을 하니까, 그런 고생을 하는 시기를 좀 늦춰보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능동적 감시요법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수술로 가는 경우도 거의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암이 이제 불안한 걸 잘 못 견디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만 하는 건 불안하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환자분이 왔을 때 좀 이건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환자분이 다른 병원을 또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면 이제 홀라당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능동적 감시요법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만만치는 않은 거고, 이제 암이 이제 어디 퍼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수술을 하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로봇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대항마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밖에서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그 암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치료는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세히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잘 고민해서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되는 경우 것이고,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먼저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수술한 다음에 혹시 암이 재발하거나 암이 일부 남아있어도 이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버리면 다시 수술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을 먼저 권유를 하고, 이제 전이가 된 경우는 그 전립선을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전이가 돼 있는데 저한테 수술해 주세요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수술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완치의 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건데, 이미 전이가 다 돼 있으면 그 전립선만 뗀다고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암이 다 퍼져 있으니까 이 전립선 내만 있던 암을 제거해도 나머지 뼈나 폐나 이런 데 가 있는 전이성 전립선암들은 결국 다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아까 이제 생존율 말씀드렸는데, 그 주요 암종 5년 상대 생존율 추이를 보면 이 전립선암 보면요, 93년도부터 쭉 봤을 때 대략 5년 단위로 체크를 봤을 때 93년에서 95년도는 생존율이 전립선암이 걸렸을 때 59%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살아있고 4명은 죽는다는 얘기였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10명 94%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받아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암이죠. 그러니까 전립선암은 걸렸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뭐 사실 간암이나 췌장암이나 폐암은 10년 생존율이
5대5년 상대 생존율이 뭐 10% 20%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참 독한 암이죠. 그거에 비해서는 전립선암은 비교적 순한 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각각의 세부 치료는 뭐 오늘 너무 이제 이거 하면 끝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질문을 보면 전립선암이 왜 걸리나요? 사실은 원인은 불분명하죠. 여러 가지 팩터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한 가지 확실한 건 50세 이후에 발생률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고령암이다. 노령암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뇨기과 의사는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남성에는 사이암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진짜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그 전립선암이 서구와 마찬가지로 1등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이게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이렇게 형제, 친척이 암에 있은 경우 좀 더 잘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인종에 따른 차이도 좀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섭취, 그러니까 특히 지방 중에서 적색육, 소고기, 돼지고기가 좀 안 좋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줄이는 걸 추천을 하는데,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섭취하시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그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섭취율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막 매끼 고기를 먹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섭취에 너무 또 예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딱 끊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단백질 섭취가 적절히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아예 너무 막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방은 이제 전립선 염 예방도 있는데, 뭐 장시간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염에는 안 좋아요. 전립선 염에는. 근데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이 빨간색 고기를 좀 줄이는 게 좋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콩으로 만든 음식이 좀 좋다고 되어 있죠. 토마토나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암에 좋다더라, 뭐 무슨 버섯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것만 속된 말로 디립다 먹는 거는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당히 골고루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보시면은 두타스테로이드 장기간 복용이 전립선에 안 좋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건 먼저 두타스테로이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두타스테로이드 피나스테라이드 뭐 비슷한 약인데, 저게 뭐냐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많이 쓰이고요. 남성 탈모에도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5알파 리덕테이지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원리는 뭐냐면요, 이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 남성 호르몬 활성 수치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을 좀 작아지게 하는 겁니다. 전립선암의 먹이를 약간 줄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면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작아져서 저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고, 마찬가지로 남성형 탈모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로 모발 탈모 클리닉에서도 대부분 저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전립선에 안 좋나요? 비대증에는 당연히 좋고요. 저게 이제 장기간 복용하면 전립선 부피가 작아지고 이러면서 뭐 좀 고위험 전립선암이 조금 더 발견이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저거는 무조건 이제 저런 두타스테로이드, 피나스테로이드 썼다고 전립선에 안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비대증에는 확실히 좋은 거고, 전립선암에서 조금 고위험암을 높인다는 증거가 좀 있지만 굉장히 좀 미미한 정도여서 전립선에 안 좋다고 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토파즈님이 현재 65세 남편이 6년 전 2기의 로봇 수술 후 3년간 0.00대 유지하다가 3년 전부터 서서히 PSA가 올라 0.1까지 올라서 방사선 24일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지요? 아닙니다. 물론 저 환자분에도 저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힌트가 있어요. 65세신데 6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간 0.0대, 이게 수술이 잘 돼서
완치가 거의 되면 PSA가 0.05 미만으로 거의 유지가 됩니다. 뭐 0.01, 0.02 뭐 측정 불가한 수준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마 저분은 글리슨 스코어가 6점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좀 순환암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3년간은 0.0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거 완치 아닐까? 암이 없네 이라고 생각하다가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올라서 0.19까지 올라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잘 계속 0.00대가 유지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0.2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뭔가 암세포가 어디서 스멀스멀 자라고 있다는 얘기고요. 0.2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0.2가 넘어가면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긴 하는데 0.19니까 아마 불안해서 좀 시작하신 것 같은데, 방사선 24일 치료받았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받은 경우는 그 수술 부위에 조금 미세하게 남아있던 암세포 몇 개가 이제 조금씩 증식을 해서 다시 이제 PSA가 체크될 정도로 암세포 버든이 올라간 건데, 저런 경우 방사선 치료 받으면 저런 경우는 거의 다 0.00대로 잘 유지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그 뒤 결과는 안 보여주셨는데 0.00대로 유지되고, 저런 경우는 대부분 재발 없이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 예방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그 같은 카테고리인데요. 가장 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 이제 대한비뇨기학회랑 그 대한비뇨기 종양학회에서 만든 5대 수칙이고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 채소, 콩류. 이제 콩류는 이제 두부나 된장이 이제 포함된 거고요. 일주일에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참 좋은 얘기인데 쉽지 않죠. 예, 저도 실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방 함량이 높은 적색육 섭취를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어떻게 보면 이게 비단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기. 이게 아까 말했던 PSA 수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꼭 받아주십시오.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5가지 질문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제 그거는 질문으로 좀 가름할까 합니다. 자, 이제 좀 오늘 강의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류월드님께서 피곤하면 소변이 흙탕물, 된장물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혈뇨죠. 그래서 소변에 피가 나오는 걸 저희가 혈뇨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혈뇨는 크게 유관적 혈뇨가 있고 현미경적 미세혈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적 혈뇨는 소변을 봤는데 이제 소변에 피가 이렇게 보이는 걸 유관적 혈뇨라고 얘기를 하고, 현미경적 혈뇨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보이는 거고요. 아까 참 저기 신호연님께서 그 슈퍼챗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써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까먹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죠. 네, 그래서 혈뇨는 사실 전립선암이 심해져서 전립선 요도나 방광을 침범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제일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요로결석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광암인 경우가 있죠. 근데 검사를 해보면 특히 이렇게 그 미세혈뇨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뭐 7명에서 9명까지는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뇨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까 류월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이 흙탕물, 된장물 같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유관적 혈뇨거든요. 저거는 분명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분명히 무슨 이상이 있을 거예요. 요로 결석이 있다든지 방광이 혹은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반드시 비뇨기과 가셔서 CT랑 방광 내시경을 꼭 해보셔야 돼요. 류월드님이 또 5,000원을 기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의학 채널 비욘디에 사용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순백세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가끔 자위 후에 어디가 자세히 아픈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사타구니랑 허벅지 속 회음부 배꼽 아래 부분에서 불편한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립선 관련 증상인가요? 저건 엄밀히 말하면 전립선 관련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자위 후에 생겼다. 이게 이제 또 자위 후에 생겼는지 또 아니면 사정할 때마다 생겼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 후에도 생겼다고 하면
이게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자가 정자에 대해서 이 항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정자가 배출이 되면 그것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겨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심하게 오한이 오거나 뭐 감기 몸살 앓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 그런 병도 있긴 한데 아마 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외에 뭔가 살짝 불편하다 금세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몸에서 오는 신호를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자기 몸에서 오는 신호를 조금 이렇게 캐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거를 또 과대 망상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 걱정되시면 한번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해보고 아까 말했듯이 소변검사나 PSA 이 정도 했는데 혹은 전립선 초음파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몰입돼 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리는 순간 이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나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덜이님께서 남성 호르몬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하셨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남성 호르몬 검사는 그냥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PSA 하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 뽑으면 되는데 이제 남성 호르몬은 이렇게 하루 중에도 변동이 여러 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만으로 또 우리가 판단 내리기는 힘들고 저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해봐요. 해보면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보다 밑으로. 그럼 난 이제 남성으로서 수명이 다 했나? 이제 끝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한참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렸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진 다음에 저도 궁금하니까 해봤더니 금세 이제 정상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으로 이제 판단 내리기 힘들고 뭐 한 번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고 한 번 했는데 좀 낮았다 그러면은 이제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블루토파즈님께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최상기님께서 또 2,500원 기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글리슨 스코어는 7, 3+4였습니다. 답변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4셨군요. 이게 3+3 아니면 아마 3+4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숫자가 아까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만약에 환자분이 글리슨 8, 뭐 4+4 혹은 글리슨 10, 5+5였다. 그러면 저렇게 보통 가지가 않고요. 보통 뭐 6개월, 1년 이내에 PSA가 이렇게 뚝 뜨면서 방사선도 아마 굉장히 초기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하게 되면은 PSA 수치가 막 즉각적으로 수술보다 하고 비교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떨어지지가 않아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보통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천천히 떨어지니까 0.19보다 조금 떨어졌다. 예를 들어 0.15, 0.17만 돼도 어느 정도 안심하시고 다음에 또 하면은 0.1, 또 하면 0.05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한번 결과에서 또 0.1이 넘었다 해서 너무 또 낙담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압록강 700리 순정님이 성병 검사는 비급여인가요? 급여인가요? 인터넷 보니까 제각각 다르던데 이게 이제 급여가 좀 됐죠. 그래서 사실 개원과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게 이제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많이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 검사가 간단하고요. 그 병원마다 이거는 조금 특히 이제 저기 개원가이냐 아니면은 종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급여 항목이 아니라 이제 비급여 항목이 이제 더 포함되면 가격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류가 늘어나면 뭐 비급여인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기 대학병원에서 막 성병 검사를 이렇게 아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격은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리펠매니아님께서 45살입니다. 중장비 22년째 하고 있는데 소변을 많이 참습니다. 저런 분들 많죠.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소변이 잘 안 나와서 43살 때 비뇨기과 진료를 보았는데 비대증은 제 나이대랑 같다 하셨고 염증이 있다 하셔서 약 2달 복용하고 안 먹었습니다. 2달 전부터 요실금도 생긴 것 같고 요속도 느리고 힘도 없고 고환 요도도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 4월달 건강검진 때 PSA도 받아보려 한다라고 하셨는데 당장 받아야 되나요? 증상이 좀 이게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시니까 뭐 암을 걱정하실 나이는 아닌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소변도 좀 힘이 없어지고 고환 요도도 통증이 있다. 이제 소변이 단순히 느려지고 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비대증일 가능성이 큰데요. 나머지가 조금 이제 좀 특이하지 않은데 요실금도 생긴 것 같다. 이제 요실금이 아마 제 생각에는 소변 보고 이렇게 바지춤을 올렸을 때 바지에 묻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비대증의 증상하고 좀 합당하고요. 고환 요도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전립선 염인 경우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크게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경우는 일단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시고 단순히 PSA뿐만 아니라 소변 검사 혹은 뭐 전립선 액을 이제 또 저희가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도 좀 받아보시고 전립선 초음파도 좀 받아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게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사실 굳이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럴 때는 그냥 대부분 다 검사들이 보험이 되니까 비뇨기과 개원가를 가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최상기님께서 김도진님께서 사정 후 바로 물을 마셔서 소변을 배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거는 전혀 뭐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예, 사정 후 물을 먹는다고 소변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여자분들이 이제 관계하고 나서 방광염이 자꾸 걸리는 분들은 저희가 관계 후에 소변을 바로 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정 후의 소변은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네요. 자, 최상기님이 오늘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 교수님, 자가도뇨 하는 중인데 자가도뇨 후 요로 감염이 생겼습니다. 소변줄을 꼽아야 하나요? 자가도뇨를 한다는 분은 이미 이제 본인이 방광 기능이 많이 이제 정상이 아니어서 소변을 못 보기 때문에 자가도뇨로 소변을 뽑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요로 감염이 생겼다. 요로 감염이 생기면 항생제를 써야죠. 그리고 자가도뇨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 생겼다고 해서 소변줄을 바로 꼽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은승주님께서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이런 현상이 나중에 전립선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음식이나 기호식품이나 건강식품은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일단 전립선에 바로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요, 이게 이뇨 효과가 있고 또 방광 자극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소변을 20번씩 본다고 불편하다고 저한테 오시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커피를 막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를 하루에 막 3-4개 드시는 거죠. 그러면 소변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방광에 안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커피를 좀 적당히 드셨으면 하는 겁니다. 투더리님께서 소변을 참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데 일리가 있나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 하라고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 건데 낭설이죠. 예, 소변을 참으면 정력이 좋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변은 안 참아도 문제고 참아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히 모았다 보는 게 좋다. 그 적당히는 대략 200cc에서 한 300cc 정도 소변을 모았다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그래서 커피는 아무튼 하루 한 잔 드시려면 오전에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오후에 먹으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밤에 야간요가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안 좋아요. 우리 펠매니언님께서 자그마치 10,000원이나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학열님께서 정관 수술하고 전립선하고 연관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이게 참 정관 수술에 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수술이라는 거는 이 정자가 나가는 말 그대로 이 정자 통로, 정자관을 막아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액을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관 수술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은 그대로 있고 씨만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자가 이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나가는데, 고안에서는 열심히 정자를 만드는데 정자가 나가는 길인 정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생산은 되는데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나갈 길 퇴출구가 막히니까 백프레셔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안에도 이제 정자가 쌓이게 되고, 이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부고안을 거쳐서 정관으로 나가는데, 이제 부고안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고안은 이제 정자를 성숙시키는 그런 장기인데, 정자가 못 나가니까 부고안에 이제 충혈이 되고 우렬이 되고 이러면서 부고안염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정관 수술했다고 해서 전립선에 안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든데 이제 부고환염이 좀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막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한참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 중에서도 정관 수술 받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합병증이 흔하지 않아서 또는 나는 부고환염 환자를 본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받겠어 이런 의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또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나가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6시에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고 이번에는 전립선암을 했는데, 뭐 이제 조금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아는 한도에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가져서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또 해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